월드컵 64경기를 모두 예상하고 분석하는 볼리TV의 신들린 프리뷰, 마침내 결승 최종화 3위 결정전 그리고 결승전을 예측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볼리의 통기자 그리고 조효종 기자입니다. 네, 저희 수많은 이변과 반전이 있었던 카타르 월드컵, 하지만 결승 대진은 대회 전부터 누구나 예상할 수 있었던 그 구도예요. 아르헨티나 대 프랑스, 남미와 유럽의 최강을 가리는 대결이 성사됐습니다. 굉장히 월드컵 결승다운 그런 대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뭐 유럽에서 가장 전력이 좋다고 평가받는 프랑스와 남미에서 가장 전력이 좋다고 평가받던 팀 중 하나인 아르헨티나가 맞붙으면서 그럴싸한 대진이 완성이 됐습니다. 네, 메시가 우승하고 역대 최고 선수 고트에 한 발 다가가느냐. 그러면 이제 요즘 펠마메 이런 얘기하는데 메펠마라고 그렇죠. 뭐 다들 이제 토론을 할 거 아니에요? 네. 또 음바페도 비슷한 길을 잡았습니다. 음바페가 우승하면 태어나서 유망주 때 2번 맞는 월드컵에서는 오히려 펠레보다 잘하는 셈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똑같은 2회 우승이지만 둘 다 이제 본인 주전이니까. 그래서 음펠마메로 앞으로 갈 수 있는 첫 발을 뗀다. 당장 그렇진 않지만 앞으로 이런 논쟁을 만들 수 있는 선수로 올라간다. 뭐 이런 기회거든요. 그래서 정말 큰 게 걸린 대결입니다. 월드컵 역사상 나가서 축구 역사상 최고 선수가 누구냐를 가리는데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한판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이 결승전 중점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경기 전보입니다. 언제 열리죠? 아르헨티나 프랑스 경기는 19일 오전 카타르 루사일에서 위치한 루사일 스타디움에서 열립니다. 준결승 이후로 아르헨티나가 5일, 프랑스가 4일씩 쉬었고요. 하루 차이가 있지만 프랑스가 3일은 아니라는 점에서 어느 정도 비슷하지 않을까 보입니다. 아르헨티나가 8강에서 승부차기 혈투를 치렀다는 점이 있지만 두 팀은 체력 상태 자체가 큰 변수가 되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조금 더 힘든 것으로 보이는 게 아르헨티나인데 그 팀이 하루 더 쉬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 체력 상태나 준비 면에서는 비슷하지 않겠나. 이런 변수는 별로 감안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입니다. 결승 진출 과정을 돌아보죠. 먼저 아르헨티나입니다. 아르헨티나는 사우디아라비아의 1차전에서 1대2로 충격패를 당한 바가 있어요. 전 세계가 놀란 이변이었지만 1차전 패배 이후에는 승승장구하면서 월드컵 우승까지 가는 팀이 가끔 있습니다. 2010년도 스페인도 첫 경기 지고 그 뒤로 다 이겼거든요. 뭔가 그런 길을 갈 수 있지 않을까, 아마 결승전까지 기대를 하고 있을 것 같고요. 2차전부터 16강전까지 3연승을 했고 8강 네덜란드전에서 다 잡은 경기인데 동점골을 내주면서 승부차기까지 갔지만 아무튼 생존을 했고요. 준결승에서는 지친 크로아티아를 상대로 3대0 완승을 따냈습니다. 그리고 프랑스는 조금 더 순항했다고 볼 수 있겠죠? 네, 아르헨티나 마찬가지로 조별리그에서 1패가 있지만 이미 2연승을 확정하고 16강 진출이 결정된 뒤에 주전을 대거 뺀 3차전 패배였습니다. 그리고 16강부터 4강까지 폴란드, 잉글랜드, 모로코를 꺾었는데 토너먼트 3경기에서 7득점 2실점으로 공수 모두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맞습니다. 전력 면에서는 프랑스가 대회 최강이다 이런 말 우리 많이 하고 있죠. 전력을 살펴보겠습니다. 아르헨티나인데 최근 3경기에 포메이션이 나오고 있는데 아르헨티나는 이것만 봐도 계속 바뀌어요. 멤버도 바뀌고 그림도 바뀝니다. 리오넬 스칼로니 감독은 이번 대회 매 경기 한 번도 똑같은 라인업을 쓴 적이 없어요. 포메이션도 적게는 3가지, 많으면 4가지로 변화무쌍하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조별리그 막판부터 4-3-3 포메이션을 쓰는 게 이게 잘 먹힌다, 이게 답이다 이런 생각을 했지만 8강전에서 3백을 들고 나오면서 공격수를 둘로 줄였어요. 4강 크로아티아전에서는 또 측면 공격을 다소 포기하고 중앙 미드필더를 4명 우겨넣는 새로운 전략으로 루카 모드리치를 봉쇄하면서 수싸움에서 이겼습니다. 프랑스 상대로 스칼로니 감독이 들고 나온 라인업이야말로 결승전의 최대 변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르헨티나가 프랑스보다 더 지쳐 보이지만 이렇게 자주 변화를 줬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주전급 선수들 중에서 돌아가면서 뛰는 선수가 많다는 뜻도 돼요. 그래서 주전급 선수들의 출장 시간이 아르헨티나도 그렇게 길지는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물론 제일 중요한 메시는 저녁에 풀타임을 뛰긴 했지만 다른 선수들은 많이 쉬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아르헨티나 핵심 선수, 제가 너무 메시 얘기하는 건 너무 당연하니까 다른 선수를 한번 얘기해보고 싶은데, 그렇다면 이제 메시의 파트너를 얘기하는 게 맞겠죠? 네, 훌리안 알바레스 선수를 뽑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라성 같은 선배들, 역사상 이제 메시의 파트너들이 그랬던 이과인, 아구에로, 테베스, 라우타로 다 그들보다도 이제 메시 파트너 역할을 훨씬 잘해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회에서 골도 많이 넣고 있고요. 4골을 넣었고, 그러면서 5골 3도움을 고군분투하고 있는 메시 옆에서 여러 가지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에너지를 불어넣는 역할까지 맡고 있습니다. 특히 속공 상황에서 메시가 좀 느려서 미처 올라가지 못한 타이밍이 있다면 알바레스가 바람을 뚫고 직접 마무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네, 크로아티아의 경기에서 아르헨티나가 빠른 공격을 하니까 정말 드물게 메시를 거의 거치지 않는 골이 한번 나왔거든요. 아마 이번에도 그런 게 한 번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전력 변수, 아르헨티나 측의 전력 변수라면 이 가능성이 얼마 되는지 모르겠는데 전 세계에 촉각이 곤두세워진 상황이 있습니다. 메시가 훈련에 한번 불참했어요. 저희 녹화하고 있는
오늘 16일 상황에서 한번 불참을 했어요. 그래서 못 뛰는 거 아니냐 이런 말이 나오고 있는데 뭐 원래도 뭐 100%는 아닌 몸 상태를 좀 끌고 대회를 치르고 있기 때문에 뭐 며칠 더 쉬니까 현재로서는 뛸 확률이 높지 않나, 결국 뛰지 않겠냐라는 전망이 우세하긴 합니다. 하지만 못 뛸 수도 있다, 뭐 이런 가능성은 염두에 두고 우리가 승부를 예측하고 또 대회를 마지막 경기를 준비해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못 뛸 경우에는 뭐 이런 얘기하면 뭐 이릅니다. 하지만 이제 뛰는 걸 전제하고 대부분의 분석을 하되, 만약에 못 뛴다면 프랑스 입장에서는 유로 2016 결승이 생각날 것 같긴 해요. 그때 상대 팀이 크리스티아노 호날두의 포르투갈이었죠. 네. 근데 그때 호날두가 경기를 못 뛰었고, 네, 벤치에서 이제 감독 역할을 그렇죠. 이렇게 하고. 그때와 같은 경우가 다시 재현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프랑스 입장에선 들겠죠. 네, 그러니까 방심은 안 할 것이다. 만약에 메시가 못 뛰더라도 방심은 안 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2016년 유로 결승 멤버 중에서 지금도 남아 있는 게 그리즈만, 그렇죠. 지루, 요리스 대충 이 정도 있습니다. 네. 자, 그럼 프랑스로 넘어가죠. 객관적 전력에서 조금 더 앞선다는 얘기를 듣고 있는 프랑스는 아르헨티나와 달라요. 최근 3경기 포메이션을 보면 거의 그대로입니다. 네. 모든 포지션의 균형이란 측면에서 단연 대회 최강팀이라고 볼 수 있는 게 바로 프랑스인데요. 뭐 좌우 공격도 균형이 맞춰져 있고 윙어와 풀백도 균형이 맞춰져 있다시피 여러 면에서 잘 구성된 팀이 아닌가 싶습니다. 음바페에게 공간을 만들어줄 수 있는 동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른쪽에 덴벨레는 지원이 적은 상황에서도 혼자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그리즈만은 조금 더 조용한 편이지만 메시 못지않게 이번 대회 엄청난 화력을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과거 프랑스가 우승할 당시에는 스트라이커들이 좀 별로 활약을 못하는 경우가 많았잖아요. 그렇죠. 아예 골을 못 넣을 때 우승을 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였는데, 네, 두 번 다 그랬어요. 네, 이번 대회에서는 지루가 굉장히 큰 존재감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2018 우승할 때도 지루였는데 그때보다 지금 더 잘하니까 프랑스가 더 우승에 가까운 거 아니냐 이번에도. 그렇죠. 뭐 이런 말이 나올 수 있겠죠. 나이를 4살 더 먹어서 더 노장이 됐는데 오히려 경기력은 4년 전보다 올라간 것 같고. 그렇죠. 스탯도 뭐, 잘 쌓고 있고. 네, 김민재 선수가 괜히 이제까지 만난 모든 공격수 중에 제일 어렵다라는 말을 한 게 아니었다. 요즘 지루가 오히려 4년 전 지루보다 더 잘한다, 이런 말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변수가 있다면 센터백이랑 수비형 미드필더 한 자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감기 증세로 두 선수가 4강전에 못 뛴 선수들이 있었는데 아드리앙 라비오와 다이오 우파메카노 선수였습니다. 그때 이제 대신 나온 선수들이 유스포 포파나 이브라이마 코나테였는데 과연 이 자리가 어떻게 채워질지가 변수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 팀의 핵심 선수 역시나 음바페에게는 정말 많이 했기 때문에 뭐 다 아실 거라 생각하고, 이 팀은 한 명한테만 포커스가 집중된 팀은 아니에요. 그래서 음바페 못지않은 핵심 선수로 저희는 그리즈만을 한번 꼽아봤는데요. 아무튼 그리즈만은 이번 대회에서 지난 4년 전 대회와는 역할이 많이 달라졌죠. 공격수가 아니고 이제 미드필더처럼 뛰고 있어요. 근데 좀 내려가서 공을 전개하는 역할을 많이 맡고, 필요하면 최전방까지 올라가서 공격을 직접 가담하는 역할도 맡고 있습니다. 연결고리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나이는 적은 편이지만 이번 대회 축구 도사로 꼽히는 3인방 중에 한 명으로 꼽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모드리치 있고 메시 있고 그리고 그리즈만이 있겠죠. 3도움으로 메시와 함께 도움 1위를 달리고 있고요. 모로코전에서 도움으로 집계되진 않았지만 결정적으로 공격 기회를 만들어주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뭐 동료 음바페뿐만 아니라 그리즈만도 메시와 인연이 있는 선수죠. 바르셀로나에서 같이 뛴 경험이 있고, 음바페와 덴벨레 봉쇄는 쉽지 않은 편이기 때문에 스칼로니 감독은 그리즈만을 먼저 봉쇄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만큼 이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선수죠. 그렇죠. 뭐 아르헨티나 입장에서는 사실 상대 측면 공격수를 봉쇄한다는 거는 음바페는 그냥 치고 뛰는 건데 어떻게 봉쇄를 하는 카드가 있겠어요. 라인 내린다 이런 거밖에 없는데, 그리즈만 같은 경우는 그 중원 쪽에서 뛰기 때문에 뭐 엔조 페르난데스나 뭐 데폴이나 이런 선수들 위치 변화로 어느 정도 제어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할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리즈만의 위치와 경기력을 놓고 수싸움이 좀 벌어지지 않을까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이쪽에 전력 변수는 뭐가 있을까요? 네, 앞서 이제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감기에 걸렸던 두 선수 라비오와 우파메카노가 결승에 복귀가 가능할지가 일단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우파메카노의 빈자리는 코나테가 굉장히 잘 메워줬긴 했지만 그래도 우파메카노가 대회 내내 주전으로 활약했기 때문에 이 선수들이 뛸 수 있느냐 없느냐가 차이가 만들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선수 벤제마의 복귀 가능성이 사실 요즘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죠. 벤제마가 대회 직전에 이제 명단에 포함이 됐지만 부상으로 이탈하는 상황이 있었는데 명단에서 아예 빠진 건 아니었기 때문에 대체 자리를 발탁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상에서 회복하면서 가능성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뭐 근데 다만 뭐 가능성이 있다는 거지 아직까지 복귀가 확실하다, 복귀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녹화 시점에서는 약간 부정적으로 보는 경우가 더 많은데, 그래도 이제 선수단에 합류시켜서 벤제마는 4년 전에 못했으니까 같이 축하나 하게 해주자라는 차원에서 부르는 거지 뛸 것 같진 않다라는 얘기가 더 많아요. 네. 왜냐하면 그동안 해온 선수들이 있고
당장 지루를 밀어내고 주전을 내는 건 말도 안 되고 그렇죠. 교체로도 지난 경기 무한히 골 넣었죠. 네. 튀랑 계속 뛰고 있죠. 이 선수들의 지속적인 컨디션과 어떤 호흡이 낮다고 볼 수 있겠죠. 벤제마가 아무리 잘하더라도. 그래서 아마 오더라도 뛸 확률은 좀 낮다. 이게 현재까지의 전망입니다. 이렇게 결승전에 대한 분석을 해봤고 역시나 뭐 프랑스가 대체로 우세하다고 많이들 보시지만 아르헨티나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어떻게 메시를 살리고 프랑스의 다양한 공격 무기 중에서 몇 개를 이제 무효화시킬 것인가, 이런 점에서 좀 승부가 갈린다고 볼 수 있겠죠. 3, 4위전으로 가보겠습니다. 3, 4위전은 크로아티아와 모로코의 경기인데요. 이거 한마디로 너무 지쳐버린 두 팀의 대결이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아요. 네, 뭐 지난대회 준우승에 이어서 이번 대회에서도 크로아티아가 4강에 올랐는데 이 과정에서 굉장히 힘겨운 과정을 거쳤죠. 37세에 이른 나이에 뭐 엄청난 활동량과 영향력 보여주던 모드리치까지 뭐 4강 아르헨티나에서 교체 아웃되면서 아 이제는 모든 힘을 다 끌어다 쓴 게 아니냐라는 분석도 나오고 그렇죠. 있습니다. 우물이 마른 게 아니냐. 네. 프랑스 상대로 좀 강력한 수비가 뚫리고 말았던 모로코도 마찬가지인데요. 팀 전체적으로 지친 데다가 중앙 수비수 라인 단단한 모습을 보여줬던 아게르드와 사이스가 모두 부상으로 빠진 타격이 좀 엄청난 상황입니다. 그게 4강에서 드러났죠. 네, 이 선수들이 뭐 3, 4위전에 복귀할 수 있을지도 아직 확실치 않기 때문에 뭐 3, 4위 결정전은 늘 좀 맥 빠진 경기가 되게 쉬웠는데 이번에는 거기다 두 번 팀 다 모두 체력이 고갈된 상태라서 더욱이나 양상을 좀 예상하기 힘듭니다. 네, 그래서 결국에는 뭐 전력이나 뭐 기세나 이런 면에서는 뭐 어느 쪽이 아주 앞선다 이렇게 말하기 좀 애매하고, 물론 선수단은 크로아티아가 더 화려하지만 모로코가 집중력만 발휘한다면 어느 상대도 꺾을 수 있다는 걸 보여줬잖아요. 결국에는 좀 맥 빠진 경기인 3, 4위전에서 어느 쪽이 집중력을 갖느냐, 여기서 승부가 갈릴 것으로 생각이 되고, 다만 이제 흥미로운 건 이번 대회 최고 골키퍼가 누군지를 이 경기에서 가릴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점이에요. 네, 이번 대회 최고 골키퍼로 꼽히는 선수들이 아마 크로아티아 리바코비치 그리고 모로코의 분우 두 선수일 것 같은데, 두 선수가 승부차기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여준 적이 있고 경기 중에도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 선수들의 맞대결을 펼치는 3, 4위전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네, 뭐 3, 4위전이 아마 제가 알기로는 결승전 전에 뭐 MVP 관련된 투표가 진행되기 때문에 3, 4위전도 안 들어가는 걸로는 알고 있는데, 둘 중에 한 명이 이제 야신상을 탈 가능성이 높단 말이에요. 그렇죠. 현재로서는 분우가 더 높다고 얘기하지만 리바코비치는 또 승부차기에서의 영향력이라는 측면에서는 분우보다 위인 점도 있거든요. 예, 그 최고의 골키퍼를 가리는 마지막 경기 대결이 맞대결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3, 4위전 전망을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승부 예측인데 일단 3, 4위전부터 보죠. 크로아티아 대 모로코 3, 4위전. 이거는 저희가 다 정배로 갔어요. 크로아티아가 우세하다라고 다들 생각하는데 역시나 좀 전력 누수 면을 우리가 많이 본 거겠죠? 그렇죠. 모로코는 이제 중앙 수비수 아게르드, 사이스 이야기를 말씀드렸는데 마즈라위 선수도 지난 4강전 때 하프타임만 소화하고 일찍 교체가 됐거든요. 그래서 전력이 온전치 않은 상황이다. 그리고 맥이 전체적으로 빠질 수 있는데 두 팀 다, 특히 모로코는 4강을 올라온다면 거의 신화라고 할 수 있다시피 엄청난 돌풍을 일으키면서 이변을 썼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는 이제 딱 긴장감이 풀리는 지점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서 저는 크로아티아를 골랐습니다. 네, 뭐 2002 한일 월드컵 때 한국이랑 현재 모로코가 비슷한 일을 많이 하는데, 그래서 한국이 당시 3, 4위전에서 터키 상대로 좀 초반부터 맥이 풀렸던 것이 재현되지 않겠나라는 우려가 있는 거죠. 다음 결승전입니다. 더 중요한 경기죠. 반반으로 갈렸어요. 네. 팽팽하네요. 네. 저희 중에서 적중률 1등인 서영욱이 형과 꼴찌인 제가, 꼴찌네. 아르헨티나로 갔고 조효종, 윤효영 두 기자는 프랑스로 갔는데, 왜 프랑스입니까? 정배인 것 같기도 한데 왜 프랑스입니까? 정배라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프랑스가 전력 면에서 조금 더 강하지 않나 싶고요. 아르헨티나가 사실 메시를 제외하면 조금 프랑스를 뚫기는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메시가 차이를 만들려면 만들 수는 있겠지만 보통 이렇게 이제 메시 위주로 지금 서사가 계속 쓰이고 있는데, 이런 거의 마지막은 꼭 이제 프랑스와 같은 악당이 승리를 거두면서 메시가 끝내 이루는 바를 이뤄내지 못하고 마무리되는 결말도 많이 보지 않았나? 네, 많이 지켜본 결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프랑스. 메시한테 너무 못된 거 아닙니까? 저도 메시가 우승을 메시 하길 그거 너무 바라지만 많이 겪었는데. 근데 보통 이렇게 너무 지금 서사가 완벽한 경기이기 때문에 오히려 결승에서 좀 변수가 생기지 않을까 네. 라는 생각이 조심스럽게 해봤습니다. 네. 이 마지막 경기는 뭐 우리 계속 얘기하는 것처럼 포지션별의 어떤 능력치나 뭐 체력 상태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당연히 프랑스가 위예요. 네. 그리고 국지적으로 봐도 왼쪽 측면 프랑스 위, 오른쪽 측면 프랑스 위, 뭐 이런 식으로 다 프랑스가 위입니다. 하지만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프랑스는 예상할 수 있는 팀인데 아르헨티나는 어떻게 나올지
또 메시가 뭘 만들어낼지. 사실 메시가 그바르디올 돌파할 것도 우리 몰랐잖아요. 그렇죠. 예. 돌파는 아니고 패스는 하겠지 네, 생각했단 네. 말이에요. 그러니까 메시가 뭘 만들지와 스칼로니가 뭘 만들지 예상할 수 없는 팀이라서 변수가 많죠. 예상할 수 없는 요인은 아르헨티나 쪽에 있다. 아르헨티나가 그걸 터트려 주면 우승하는 것이고 못 터트리면 이제 프랑스가 우승하는 것이고 그렇게 볼 수 있는 경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적중률은 저희가 오늘 마지막 시간이기 때문에 결승전까지 포함한 적중률을 안내해드릴 일은 없을 것 같고 오늘 마지막으로 보죠. 결국에는 서영욱 위원이 1등으로 마무리를 합니다. 역시 현장에서 보이는 뭔가가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제가 처음 기세는 굉장히 좋으셨던 것 첫날 같은데. 100%로 시작했거든요. 100%. 네. 한국 대 우루과이 무승부도 맞추고 그랬는데 역배 신나가지고 역배를 너무 많이 걸다가 홍대병 픽. 네. 예, 홍대병에 걸리면서 이렇게 되고 말았는데 근데 사실 승무패가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뭐 평균적으로 33.3%의 적중률이라고 치면 우리 다 준수했습니다. 40%가 넘어가면 다 좀 꽤 괜찮은 적중률이 아닌가 싶은데 다들 40%가 넘었기 때문에 나름대로 괜찮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특히 대회 중반부터 이제 조유종 기자가 안 되겠다 싶었는지 무조건 정배에만 몰두하는 모습 잘 봤습니다. 제가 처음에는 꼴찌로 시작을 했거든요. 그렇게 과감하게 안정적으로 정배픽을 하면서 뭐가 과감해. 네. 안정적으로 하면서 2위까지 올라왔습니다. 네, 저 이렇게 신들린 프리뷰는 이렇게 마무리했고요. 그동안 사랑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드리고 저희가 이렇게 안내해드리는 내용이 각종 예측을 하고 친구들과 이런 얘기를 나눌 때도 좋지만 일단 프리뷰로서 여러분이 월드컵을 즐기시는데 많은 도움이 됐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제 월드컵 이후에는 어떤 리뷰와 후기, 분석 이런 얘기를 여러분들과 많이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